한남동 한정식집 앞 오후 5시 50분. 최명숙은 동서 박소정과 함께 식당 입구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0분 뒤면 아들 도윤이 데려올 여자를 만나게 되죠. 명숙의 마음은 이미 반은 닫혀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걱정돼.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가난을 숨기고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소정이 명숙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난은 정말 병이야. 한번 가난한 집 출신이면 그 버릇은 절대 안 고쳐져. 우리 도윤이가 고생할 게 뻔하다고.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소박한 차림의 여자가 따라 들어오죠. 한지안이었어요. 지안은 몇 년 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목엔 저렴해 보이는 실버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한 니트에 청바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서민적인 모습이었죠.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한지안 씨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안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숙은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미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낡았고 액세서리는 싸 보이고 화장도 진하지 않아서 더욱 소박해 보였죠. 역시 내 예상대로군. 명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던 지안이 잠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메뉴가 조금 비싸지 않나요? 제가 카드 한도가.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도윤에게 속삭였지만 명숙의 귀에는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소정이 명숙을 힐끗 보며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서빙하던 직원이 실수로 트레이를 기울여 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명숙의 옷에 튀었어요. 명숙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재빨리 본인이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어 명숙의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빨리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소정이 지안의 손을 탁 쳤습니다. 어머, 이 싸구려 스카프로 어디를 닦겠다는 거야? 더 얼룩질 것 같은데? 지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명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옷에 국물이 튄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큰 화는 따로 있었어요. 지안의 행동이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명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요즘은 그 보육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소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허세는 적당히 부려야지. 보육원 출신이 무슨 돈으로 기부를 해? 지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요.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겠네요. 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이런 집안과는 우리 가문의 격이 맞지 않아. 어머니, 도윤이 놀라며 말렸지만 명숙은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대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입력해서 과금이 발생한 거죠. 다른 손님이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지안이 조용히 다가가서 본인 돈으로 차액을 지불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지안이 웃으며 계산대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 모습을 본 명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것 봐. 완전히 보여주기용이야. 착한 척하면서 우리 도윤이 마음을 사려는 거지. 식당 밖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택시를 탄 노인이 요금 때문에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는데 손이 떨려서 잘 안 되는 모양이었죠. 지안이 조용히 다가가서 대신 요금을 결제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회관 회장인 장석주였습니다. 장석주는 지안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가 있구나. 그날 밤 도윤의 집에서는 모자 간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사랑은 돈이나 형편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도윤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단호했어요. 도윤아, 넌 아직 세상을 몰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생활이 전쟁인데 돈 없는 며느리 들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가난은 3대가 가는 거라고. 그럼 엄마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명숙도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어요. 어쨌든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결국 그날 밤 모자는 서로 상처만 남긴 채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며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조금만 시간을 줘. 지안은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받은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죠. 지안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파혼 통보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도윤이 전화로 어머니의 뜻을 전할 때도 지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겠죠. 지안의 차분한 대답에 도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안은 가방을 챙겨 노인회관으로 향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컴퓨터 교실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지안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봉사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회관에 도착한 지안은 어르신들이 1층 로비에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층 교육실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였죠. 아이고, 이거 어쩌나. 무릎이 아픈데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긴급 수리 요청드립니다. 노인회관 엘리베이터인데요. 네,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세요. 통화를 마친 지안이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곧 수리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1층에서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볼까요? 사실 지안이 방금 연락한 곳은 헤든홀딩스 계열의 유지보수 회사였어요. 지안의 한 통화로 수리팀이 즉시 출동하게 되었고 수리 비용도 익명의 후원자가 부담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안의 비서인 강비서뿐이었습니다. 1시간 뒤 엘리베이터는 말끔히 수리되었어요. 어르신들은 신기해하며 지안에게 고마워했지만 지안은 우연히 아는 업체가 있어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오후 헤든홀딩스 본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소제조업 상생 프로젝트 햇빛로드의 최종 심사 회의였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여러 후보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명숙의 의류 도매상이 있는 거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인들의 결속력이 강하고
전통적인 도매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외부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네요. 담당 부서장이 보고했습니다. 지아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사람을 먼저 살리고 계약은 나중에. 이것이 헤든홀딩스의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명숙은 소정과 함께 도윤에게 새로운 맞선을 주선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건 좋은 여자들의 프로필을 펼쳐놓고 품평회를 벌이고 있었죠. 이 애는 어때? 아버지가 병원 원장이고 본인도 약사래. 집안도 좋고. 소정이 한 프로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래, 이런 집안이어야 우리 도윤이랑 어울리지.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도윤은 이런 어머니의 압박에 지쳐 있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도윤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와 원룸을 구했습니다. 명숙에게는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죠.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지안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안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거든요. 헤든홀딩스의 대표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안은 시장으로 향했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 재료들을 사러 나온 거였죠. 하지만 지안이 사는 양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다 어디다 쓸 거예요? 상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독거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려고요. 김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안은 그날 하루 종일 20가구의 독거 어르신 댁을 돌며 김장 재료를 배달했어요. 각 집마다 정성스럽게 포장한 배추와 무 그리고 양념 재료들을 전해드렸죠.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선물에 깜짝 놀라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했어? 고마워도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한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안은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은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단지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죠. 그 시각 명숙은 상가 건물주들과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의류 원단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회의였죠. 소정이 중간에서 내가 연결하는 원단상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거죠?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나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이번 기회에 원단값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야. 소정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에게는 숨은 속셈이 있었어요. 원단상과 짜고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챙길 계획이었거든요. 상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풀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였죠. 한편 지아는 노인회관에서 뜻밖의 응급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컴퓨터 수업 중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였죠. 심정지 증상이었습니다. 지아는 즉시 자동제 세동기를 가져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둔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다행히 몇 분 후 어르신의 의식이 돌아왔고 곧 도착한 응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장석주와 몇몇 상인들은 지안의 침착한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런 젊은이가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네. 장석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지안의 휴대폰에 강비서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대표님, 내일 중요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지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안은 미리 준비해둔 리스트를 확인하며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구매했습니다. 아가씨, 또 왔네. 이번엔 또 뭘 그리 많이 사? 단골 배추 상인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들 김장 도와드리려고요.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배추 좀 더 넣어줄게. 지안은 20가구분의 김장 재료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차에 실었어요. 각 가구마다 배추 10포기씩, 무와 파, 마늘, 생강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어르신들 댁을 돌며 재료를 배달하고 김장까지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우리 동네 천사가 따로 없네. 한 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안은 이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안은 자신이 누구인지 절대 밝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죠. 그 시각 명숙은 상가 건물주들과의 2번째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류 원단 공동구매 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소정이 가져온 견적서를 보며 모두들 만족스러워하고 있었죠.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거 맞죠? 명숙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언니,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이 원단상은 내가 오래 거래해온 곳이라 특별 할인까지 받은 거야. 다른 데서는 절대 이 가격에 못 받아. 하지만 소정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세보다 30%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그 차액을 원단상과 나눠 갖기로 한 거였어요. 상인들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바가지를 쓰게 되는 구조였죠. 한편 헤든홀딩스 본사에서는 중소제조업 상생 프로젝트 햇빛로드의 최종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강비서가 지안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후보지 중에서 명숙 씨가 운영하는 도매상 거리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결속력도 강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안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상인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원하는지 외부 개입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확인해야죠. 그렇다면 현장 조사팀을 파견하시겠습니까? 지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다만 신분은 노출하지 말고요. 그날 오후 지안은 노인회관 컴퓨터 교실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맡게 되었어요. 수업 중에 시장에서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죠. 5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다가 잠깐 사이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지안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시장에 도착한 지안은 울고 있는 아이 엄마를 달래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시장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죠. 다행히 아이가 장난감 가게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10분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던 아이는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지안에게 절을 하며 고마워했죠.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안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는 엄마 손 꼭 잡고 다녀야 해. 알았지? 이 모습을 지켜본 상인들과 시장 사람들은 지안에 대해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저런 마음씨 좋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지안이 명숙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가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과 명숙이 반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옷 며칠 전에 샀는데 색깔이 바래서 바꿔달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손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숙도 질 수 없다는 듯이 맞섰어요. 그런 건 착용하면서 생긴 거지. 우리 옷 문제가 아니에요. 반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명숙은 지안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여기 왜 왔어요? 우리 가게 일에 왜 끼어들어요? 하지만 지안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요. 다만 단순 변심의 경우는 다르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아는 옷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실제로 염색 불량으로 인한 탈색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결국 손님은 만족하며 다른 옷으로 교환받고 갔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명숙이 마지못해 인정하며 말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게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오지랖 부리지 말고요. 지아는 상처받은 기색 없이 조용히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은 지안에 대해 더욱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소정은 동네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니더라. 도윤이가 쫓아낸 그 며느리 후보 말이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혹시 대기업 찬스를 노리는 건 아닐까? 이 글을 본 몇몇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안을 직접 도움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정의 말에 반박했죠. 무슨 소리야? 그 아가씨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 할머니 김장도 도와주고 아이 찾는 것도 도와줬어. 한편 지아는 그날 밤 조용히 보육원에 난방비 전액을 익명으로 기부했어요. 보육원장의 휴대폰에 송금 알림이 떴는데 송금자 명의가 H인베스트먼트로 되어 있었죠. 보육원장은 깜짝 놀라며 이 큰 후원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작은 선행들이 동네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박한 여인의 진정성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안 자신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지안이 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여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5살 민준이가 사라졌어요. 젊은 엄마가 과일 가게 앞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쯤 먹다 만 사과가 들려 있었죠. 잠깐 사이에 아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지아는 즉시 그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진정하세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사과 하나 사는 사이에
엄마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지인은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시장관리사무소로 달려가서 긴급히 CCTV 확인을 요청했죠. 관리소 직원과 함께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장난감 가게 쪽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쪽이에요. 빨리 가보죠. 지안이 엄마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10분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 가게 구석에서 로봇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놀고 있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것도 모른 채 말이죠. 민준아.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아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춰 말했어요. 민준아, 다음에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 약속하자. 네. 민준이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안에게 절을 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당신이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민준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지안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상인들과 시장 사람들은 지안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며칠 후 지아는 명숙의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가게 안에서 명숙과 손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반품 문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라우스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단추가 헐거워요. 바꿔주세요. 손님이 말했어요. 명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나갈 때는 멀쩡했는데 집에서 뭔가 잘못 만진 거 아니에요? 반품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손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까요? 명숙은 지안을 보자 눈을 부라렸어요. 당신은 여기 왜 왔어요? 우리 가게 일에 왜 끼어들어요? 하지만 지안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아는 해당 블라우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실제로 단추 구멍 부분의 박음질이 불완전해서 단추가 헐거워진 상태였죠. 명백한 제조상의 하자였습니다. 이건 제작 과정에서 생긴 문제네요. 교환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안이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만족하며 다른 옷으로 교환받고 갔어요. 명숙은 마지못해 고맙다고 인정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게 일에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쫓겨난 주제에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요. 지아는 상처받은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다른 상인들은 지안의 인품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은 동네 단체 채팅방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동네에 수상한 여자가 자꾸 나타나더라. 도윤이네가 쫓아낸 그 며느리 후보 말이야.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대기업 찬스라도 노리는 건 아닐까? 이 메시지를 본 몇몇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안에게 직접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반박했죠. 무슨 소리야? 그 아가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할머니 김장도 도와주고 잃어버린 아이도 찾아줬어. 맞아. 나도 가게 일로 도움받았어.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한편 지아는 그날 밤 조용히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보육원에 겨울 난방비 전액을 익명으로 기부한 거였죠. 지안의 휴대폰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자 보육원장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송금인 H인베스트먼트, 금액 500만 원.
보육원장은 깜짝 놀라며 이 큰 후원금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했지만 연락할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아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했죠. 누가 이렇게 큰 마음을 써주셨을까? 정말 고마운 분이야. 보육원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보육원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랐던 그곳에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죠. 돈은 흘러야 의미가 있는 거야. 모아두기만 하면 그냥 숫자일 뿐이지. 지안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강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내일 중요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의류 원단 공동구매 건과 관련해서 이상한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어떤 정황인가요? 허위단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박소정 씨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일 자세한 보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준비를 해주세요. 직접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마세요. 컨설팅팀 계약직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아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안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때 보여주는 선택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준다. 내일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과연 명숙과 소정,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아는 조용히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든홀딩스 본사 25층 회장실. 강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지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대표님, 의류 원단 공동구매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비서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일단 박소정 씨가 제시한 원단 단가를 시세와 비교해 봤는데 실제 시세보다 30%가량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상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박소정 씨가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로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지아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두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원단을 구매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명숙 씨는 박소정 씨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단순히 사실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상인들이 스스로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컨설팅팀 계약직으로 위장해서 들어가겠어요. 신분 노출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때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해요. 다음 날 오후 지아는 평범한 정장 차림으로 명숙의 가게가 있는 상가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조사용 태블릿과 설문지를 들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안녕하세요. 지역 상권 활성화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잠시 인터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은 지안을 한 번 더 쳐다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차림과 분위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은 들었죠. 인터뷰요? 뭐 하는 거예요? 지역 상인분들의 경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됩니다. 명숙은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지아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30년 됐어요. 이 거리에서 의류 도매업을 쭉 해왔죠. 요즘 경영 상황은 어떠세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명숙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뭉쳐서 공동구매 같은 걸로 원가 절감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공동구매요? 어떤 종류의 공동구매인가요? 원단 공동구매요. 우리 동서가 좋은 업체를 연결해줘서 진행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아는 속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혹시 여러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 보셨나요? 아니요. 우리 동서가 워낙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이미 계약 직전까지 갔거든요. 지아는 이 거리의 다른 가게들도 돌며 상인들과 인터뷰했어요. 모두들 소정을 통한 원단 공동구매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실제 시세와 비교해보지는 않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던 지안을 명숙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지안이 돌아보자 명숙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 혹시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이 동네에서 자주 조사 업무를 하거든요. 지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명숙이 계속 의심스러워했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 번뜩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본 그 여자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옷차림과 분위기가 워낙 달라서 확신할 수 없었죠. 설마 그 쫓아낸 시집살이 며느리감이 또 기웃거리는 건 아니겠죠? 명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아는 명숙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거리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상인분들도 단합이 잘 되어 있고 꼭 사라지지 않게 지켜져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명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이런 전통적인 상가 거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숙은 지안의 말에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단순한 조사원의 말이라기에는 너무 진정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지안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판단은 내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게 해야 해. 나는 그저 올바른 조건들을 제시할 뿐이야. 지안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단상과 박소정 씨의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햇빛로드 프로젝트 발표 준비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쯤 신분을 공개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진실은 적절한 타이밍에 드러나야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한편 그 시각 명숙의 집에서는 소정과 함께 원단 공동구매 최종 검토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언니, 내일이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야.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야. 소정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언니, 나 언제 실수한 적 있어? 이번에 원가 절감으로 우리 모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소정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이번 거래로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리베이트가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상인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바가지를 씌우는 거였죠. 명숙은 소정의 말을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늘 만난 그 조사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여자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명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정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단상과 짜고 준비한 가짜 시세표를 들고 소정은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선동을 시작했어요. 언니들, 큰일 났어. 요즘 대기업들이 우리 같은 전통 상가를 밀어내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더라. 소정이 몇몇 상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한 상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소정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봐봐. 헤든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겉으로는 상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거리를 철거하려는 목적이래. 그리고 그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좋은 원단상을 연결해 준 거야.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살 길을 찾아야지. 대기업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소정의 말에 상인들은 점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정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였죠. 그날 저녁 동네 단체 채팅방은 소정이 퍼뜨린 소문으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헤든 프로젝트가 우리 거리 철거 목적이래. 조심해야겠어. 그럼 요즘 돌아다니는 그 조사원도 그 회사 사람인 건가? 아, 그리고 도윤이네가 쫓아낸 그 며느리 후보. 그 여자도 수상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소정은 이때를 기회로 지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사실 청부인수 전문가일 수도 있어. 가난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내부 정보를 빼내는 거지. 요즘 그런 수법이 많다더라. 이 소문은 유튜브 쇼츠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퍼져나갔어요. 누군가가 상견례 때 국물 사건을 찍은 영상까지 올려서 예의 없는 가난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퍼뜨렸죠. 영상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애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지?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은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가 잘 쫓아낸 거야. 하지만 지안을 직접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소문에 맞서 진실을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아가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할머니 김장도 도와주고 잃어버린 아이도 찾아줬어. 맞아. 나도 가게 일로 도움받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소정의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한편 노인회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 담당자에게 민원이 쏟아진 거였어요. 정체불명의 여자가 노인회관 시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수상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조사해달라. 시 담당자는 할 수 없이 노인회관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석주 회장과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점검이라니. 직원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장석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별일 아닐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 아가씨도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강비서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지만 지아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정말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 두면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단호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요. 억지로 드러내는 진실은 오래가지 않아요. 지아는 자료로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헤든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과 내용을 담은 자료를 익명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정의 가짜뉴스에 물든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도윤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수술 중에 과로로 쓰러진 거였어요. 계속된 스트레스와 어머니와의 갈등, 지안과의 이별로 인한 심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병실에 실려온 도윤을 본 명숙은 크게 놀랐어요. 도윤아, 정신 차려. 의사는 단순한 과로라고 했지만 명숙은 그 원인을 지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흔들려서 이렇게 된 거야. 명숙이 병실에서 울부짖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 도윤은 의식을 되찾고 나서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들이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요. 그날 밤 명숙은 소정과 함께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더 이상 우리 도윤이가 고생하게 놔둘 수는 없어. 맞아, 언니. 그 여자가 계속 이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잖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해. 명숙은 파혼 서류를 준비했고 지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상인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소정이 주도해서 우리 거리 지키기 모임을 연 거였죠. 우리가 단결해서 외부 세력에 맞서야 해요. 그리고 이 동네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확실히 정리해야 하고요. 소정이 선동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지안이 모임 장소에 나타났어요. 여전히 조사원으로 위장한 채였죠. 실례합니다. 상황 파악차 잠시 참관해도 될까요? 명숙은 지안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죠. 우리 거리를 망치려는. 소정도 가세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동네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다들 속지 마.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지아는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어. 명숙이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컵이 지안에게 날아갔습니다. 지안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어요. 물이 옷에 튀었지만 지안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설상가상으로 노인회관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쳐서 난방시설에 무리가 간 거였어요.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계셨죠. 지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헤든 계열 에너지 회사에 연락해서 난방차와 이동 난로를 긴급 투입했어요. 어르신들이 추위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새벽까지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아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테스트는 이제 끝났어요. 모든 분들이 모이도록 해주세요. 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든홀딩스가 내일 상생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명숙시 거리에서 하겠다고 공지해 주세요. 드디어 신분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파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상인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소정도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죠. 언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버려. 그 여자가 계속 이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잖아. 소정이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혼 서류에 서명을 마쳤어요. 그래, 더 이상 우리 도윤이를 괴롭힐 수는 없어. 병원에 입원 중인 도윤을 찾아간 명숙은 파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처리할 건 다 처리했어. 이제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이야. 도윤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엄마, 정말 이래야 하나요? 그래야 해. 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더 이상 흔들리지 마. 도윤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와 지속되는 갈등에 지쳐버린 상태였거든요. 한편 거리에서는 소정의 선동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상인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집회를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헤든이라는 대기업이 우리 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소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정말 그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여자 봤죠? 며느리 후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회사 스파이예요. 우리를 속이고 정보를 빼가려는 거라고. 소정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졌죠. 그때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조사원으로 위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인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저 여자 또 왔어.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우리 동네에서 나가. 다른 상인이 가세했습니다. 명숙은 지안을 보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제 물컵을 던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로 마음먹었죠. 모두들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우리 거리를 망치려는 그 스파이예요. 명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인들이 지안을 에워쌌어요. 따가운 시선과 거친 말들이 쏟아졌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대기업 앞잡이 노릇 그만하고 썩 꺼져.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였잖아. 지안은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도우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정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었거든요. 오해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들이 다 오해라는 거야? 그 순간 명숙이 다시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컵이었어요. 우리 아들 병원에 입원시킨 것도 오해야? 이 동네 평화 깨뜨린 것도 오해야? 물컵이 지안에게 날아갔고 이번에도 지안은 피하지 않았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과 옷에 튀었지만 지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인들은 이런 지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연기로만 보였거든요. 저런 식으로 또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야. 진짜 교활하네. 끝까지 연기하고 있어. 지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상가상으로 노인에 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갑작스러운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였어요. 난방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했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추위에 어르신들이 수리업체에 연락해도 내일 아침에나 올 수 있다고 하네.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그냥 둘 수 없었거든요. 지안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노인회관 난방시설이 고장났어요. 임시 난방차와 이동 난로를 즉시 보내주세요. 1시간도 안 되어 대형 난방차 2대와 이동 난로 여러 개가 도착했습니다. 헤든 계열 에너지 회사의 긴급 지원이었어요. 어르신들은 따뜻함을 되찾았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렇게 빨리 도와준 거지? 정말 다행이네. 이 추위에 큰일 날 뻔했어. 어르신들은 고마워했지만 지안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장석주뿐이었어요. 장석주는 지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새벽까지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안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죠. 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헤든홀딩스가 상생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명숙시 거리에서 한다고 공지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과 시 관계자들도 모두 초청하고요. 드디어 신분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테스트는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것을 밝힐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인들의 반발이 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그때 보죠.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래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날 밤 지안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거리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안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진실이 먼저 드러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명숙의 의류 도매상이 있는 거리 한복판에 임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헤든홀딩스에서 준비한 상생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였어요. 상인들과 노인회관 어르신들, 시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 언론까지 모두 모여들었죠. 명숙과 소정은 이 상황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이게 뭐야? 왜 우리 거리에서 발표회를 한다는 거지? 언니,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닐까? 소정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상인들도 웅성거렸어요. 헤든홀딩스가 뭐하는 회사야? 큰 회사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거리를 없애려는 건 아니겠지? 무대 뒤에서 강비서가 지안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헤든홀딩스의 중소제조업 상생 프로젝트 햇빛로드의 최종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소정의 선동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불신이 깊었거든요. 이제 헤든홀딩스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비서가 지안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지안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어요. 저 여자가 설마. 소정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지안은 마이크를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헤든홀딩스 대표이사 한지안입니다. 순간 거리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가난한 며느리 후보로 수상한 조사원으로 알려졌던 여자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대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죠.
명숙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 저 여자가 대표라고? 지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 빚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바로 이 거리에서 값싸고 따뜻한 옷을 얻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 이곳의 상인분들은 따뜻한 이웃이었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지안의 과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철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지안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정과 원단상의 허위단가 부풀리기 증거였어요. 먼저 상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원단 공동구매 건에서 허위단가 조작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 자료가 떠올랐어요. 소정이 제시한 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죠. 박소정 씨가 제시한 가격은 실제 시세보다 30% 높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원단상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지아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소정과 원단상이 리베이트에 대해 상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상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소정 씨, 이게 정말이야?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소정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지아는 두 번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헤든 프로젝트의 진짜 내용이었어요. 햇빛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은 철거가 아닙니다. 에너지 고효율 리모델링과 임대료 동결, 상인분들을 위한 의료 및 법률 지원, 그리고 노인회관 전면 개보수입니다. 상세한 계획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거리 전체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면서도 기존 상인들의 터전은 그대로 보장하는 내용이었죠. 건물 외관은 현대적으로 바뀌지만 상인분들은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사업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운영비는 줄어들 거예요.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정말이야? 우리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소문은 뭐였지? 지아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시범 1호점으로 최명숙 씨의 의류 도매점을 지정하겠습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자신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지아는 무대에서 내려와 명숙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어머니, 대표가 아니라 며느리 후보로서 부탁드려요. 이 거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가난을 죄로 만들어서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품격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지아는 명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한편 소정과 원단상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지안에게 고마워했죠. 장석주가 꽃다발을 들고 나왔어요. 이 동네에 진짜 효녀가 여기 있었네. 며칠 후 거리 곳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인회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헤든 상생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명숙이 직접 어르신들께 칼국수를 대접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상가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고효율 보일러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겨울 전기요금이 크게 절감되었다는 안내문이 각 가게마다 붙었죠. 명숙의 가게에서는
지안이 불량 환불 규정을 정리한 안내문을 붙여주고 있었어요. 손님도 가게도 안전하게요. 그리고 마침내 도윤과 지안의 소박한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직접 작은 반지를 지안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허락을 부탁해야겠구나. 해가 질 무렵 골목에는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명숙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 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잃고 있었지. 가진 돈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거였구나. 지아는 도윤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야. 상생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상가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안이 꿈꿔왔던 진정한 상생의 모습이었죠.